백범일지 김구. 판결이 확정되어 우리는 종로구치감을 떠나서 서대문 감옥으로 넘어갔다. 지금까지 미결수였으나 이제부터는 변통없는 전중이었다. 동지들의 얼굴을 날마다 서로 대하게 되고 이따금 말로 통정도 할 수 있는 것이 큰 위로였다. 7년, 5년 징역까지는 세상에 나갈 희망이 있었지만은 10년, 15년으로는 살아서 나갈 희망은 없었다. 그러므로 나는 몸은 외의의 포로가 되어 징역을 지면서도 정신으로는 외놈을 짐승과 같이 여기고 쾌활한 마음으로 낙천 생활을 하리라고 작정하였다. 다른 동지들도 다 나와 뜻이 같았다. 옥중에 있는 동지들은 대개 아들이 있었으나 나는 딸이 하나가 있을 뿐이요 아들이 없었다. 김용재 군은 아들이 사형제나 되므로 그 셋째 아들 물량으로 하여금 내 뒤를 잇게 한다고 허락하였다. 나도 동지의 호의를 고맙게 받았다. 또 한 가지 나로 하여금 비관을 품지 않게 하는 일이 있으니 그것은 일본이 내가 잡혀오기 전에 생각하던 것과 같이 크고 무서운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본 것이었다. 밑으로는 형사, 순사로부터 꼭지로는 경무총감까지 만나보는 동안에 모두 좀것들이요 대국민다운 인물은 하나도 없었다. 가슴에 X광선을 대어서 내 속과 내력을 다 들여다본다면서도 내가 17년 전에 김창수인 줄도 몰라보고 깝죽대는 도변이야말로 일본을 대표한 자인 것 같다. 나는 이렇게 단정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장래에 대하여서 비관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허위, 이강년 등 큰 애국지사의 부하로 의병을 다니다가 들어왔다는 사람들이 인물로나 식견으로나 보잘것없음을 볼 때에는 낙심도 되지만은 이재명, 안중근 같은 의사의 동지로 잡혀 들어온 사람들의 애국심이 불같고 정신이 씩씩한 것을 보면 교육만 하면 우리 민족은 좋은 국민이 될 것을 아니 믿을 수 없었다. 저 무지한 의병들도 일본에 복종하는 백성이 되지 아니하고 10년, 15년의 벌을 받는 사람이 된 것만 해도 고맙고 존경할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나도 고 후조 선생 같은 어른의 가르침이 없었던들 어찌 대의를 아는 사람이 되었으랴. 옥에 있는 동안에 나는 내 심리가 차차 변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지난 10여 년간의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서 무엇이나 저를 책망할지언정 남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남의 허물은 어디까지나 용서하는 그러한 부드러운 태도가 변하여서 일본에 대한 것이면 무엇이나 미워하고 반항하고 파괴하려는 결심이 생긴 것이었다. 나는 아침 저녁으로 다른 죄수들과 같이 왜 간수에게 절을 하는 것이 무척 괴롭고 부끄러웠다. 다른 죄수들은 대의를 몰라서 그러하거니와 너는 고 선생의 제자가 아니냐 하고 양심을 때리는 것이 있었다. 나는 내 손으로 밭 갈고 길쌈함이 없이 오늘까지 먹고 입고 살아왔다. 그 먹은 밥과 입은 옷이 네에게서 나왔느냐? 우리 대한나라의 것이 아니냐? 나라가 나를 오늘날까지 먹이고 입힌 것이 외놈에게 순종하여 붉은 요에 콩밥이나 얻어먹으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 식인 지식 의인의 소지평생 막 유의. 사람의 밥을 먹고 사람의 옷을 입었으니 품은 뜻은 평생토록 어김이 없어야 한다. 내가 대한나라의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살아왔으니 이 수치를 참고 살아나서 앞으로 17년 후에 이 은혜를 갚을 공을 세울 수가 있느냐? 내가 이 모양으로 고민할 때에 안명근 군이 굶어 죽기를 결심하였노라고 내게 말하기로 나는 서슴지 않고
할 수 있거든 단행하시오 하였다. 그날부터 안면근은 배가 아프다고 칭하고 제게 들어오는 밥을 다른 죄수에게 나눠주고 4, 5일을 연해 굶어서 기운이 탈진하였다. 감옥에서는 의사를 시켜 진찰케 하였으나 아무 병이 없으므로 안면근을 결박하고 강제로 입을 벌리고 계란 등속을 흘려 넣어서 죽으려는 목숨을 억지로 붙들었다. 죽을 자유조차 없는 이 자리였다. 나는 또 밥을 먹소 하고 안면근은 내게 기별하였다. 우리가 서대문 감옥으로 넘어온 후에 얼마 아니하여서 또 중대한 사건이 생겼으니 그것은 소위 사내 곧 데라우치 총독 암살 사건이라는 맹랑한 사건으로 전국에서 무려 700여 명의 애국자가 검거되어 경무총감부에서 우리가 당한 악형을 다 겪은 뒤에는 백오인이 공판으로 회부된 사건이다. 백오인 사건이라고도 하고 신민회 사건이라고도 한다. 2년형에 진행 중에 있던 양기탁, 안태국, 옥관빈과 제주도로 정배 갔던 이승훈도 붙들려 올라왔다. 외놈들은 새로 산 밭의 뭉우리돌을 다 골라버리고야 말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대한이 제 것이 될까? 내가 복역한 지 7, 8상 만에 어머니께서 서대문 감옥으로 나를 면회하려 오셨다. 딸깍하고 주먹 하나 드나들 만한 구멍이 열리기로 내다본즉 어머니가 서 계시고 그 곁에는 외간수 한 놈이 지키고 있다. 어머니는 태연한 안색으로 나는 네가 경기감사나 한 것보다 더 기쁘게 생각한다. 면회는 한 사람밖에 못한다고 하여서 내 처와 화경이는 저 밖에 와 있다. 우리 세 식구는 잘 있으니 염려 말아라. 옥중에서도 내 몸이나 잘 보증하여라. 밥이 부족하거든 하루 2번씩 사식 드려주랴. 하시고 언성 하나도 떨리심이 없었다. 저렇게 씩씩하신 어머니께서 자식을 외놈에게 빼앗기시고 면회를 하겠다고 외놈에게 고개를 숙이고 청원을 하셨을 것을 생각하니 황송하고도 분하였다. 우리 어머니는 참말 갸륵하셨다. 17년 징역을 받은 아들을 대할 때에 어쩌면 저렇게 태어나실 수가 있었으랴. 그러나 면회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는 눈물이 앞을 가려서 발뿌리가 아니 보이셨을 것이다. 어머니께서 하루 2번 들여주시는 사식을 한 번은 내가 먹고 한 번은 다른 죄수에게 번갈아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받아 먹을 때에는 평생의 그 은혜를 아니 잊을 듯이 굽신거리지만은 다음번에 저를 아니 주고 다른 사람을 줄 때에는 그게 네 의부답이냐? 효자 정문 내릴라. 이런 소리를 하면서 내게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면 그때에 내게 얻어먹은 편이 들고 나서 나를 역성함으로 마침내 툭탁거리고 싸움이 벌어져서 둘이 다 간수에게 흠씬 얻어맞는 일도 있었다. 나는 선을 한다는 것이 도리어 악이 되는 것이었다. 나도 서대문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는 먼저 들어온 패들이 나를 멸시하였으나 소위 국사 강도범이란 것이 알려지면서부터는 대접이 변하였다. 더구나 이재명 의사의 동지들이 모두 학식이 있고 일어에 능통하여서 죄수와 간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 때에는 통역을 하기 때문에 죄수들 간의 세력이 있었는데 그들이 나를 우대하는 것을 보고 다른 죄수들도 나를 어려워하게 되었다. 나는 처음에는 한 100여일 동안 수갑을 채인 대로 있었다. 더구나 첫날 수갑을 채우는 놈이 너무 단단하게 졸라서 살이 패이고 손목이 퉁퉁 부었으므로 이튿날 문제가 되어서 왜 아프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고 하기로 나는 무엇이나 시키는 대로 복종하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다. 그랬더니 이 다음에는 불편한 일이 있거든 말하라고 하였다.
손목은 아프고 방은 좁아서 매우 괴로웠으나 나는 꾹 참았다. 사람의 일이란 알 수 없는 것이어서 이러한 생활에도 차차 익으면 심상하게 되었다. 수갑도 끄르게 되어서 몸이 좀 편하게 되니 불현듯 최명식 군이 보고 싶었다. 수갑 끄른 자리에 허물은 지금도 완연히 남아있다. 최근은 옴이 올라서 옴방에 있다 하니 나도 옴이 생기면 최군과 같이 있게 되리라 하여 인공적으로 옴을 만들었다. 의사의 순회가 있기 30분 전쯤 하여 철사 끝으로 손가락 사이를 꼭꼭 찔러 놓으면 그 자리가 볼록볼록 부르트고 맑은 진물이 나와서 천연 옴으로 보였다. 이것은 내가 감옥살이에서 배운 부끄러운 재주였다. 이 속임수가 성공하여 나는 옴쟁이 방으로 옮겨져서 최명식과 반가이 만날 수 있었다. 반가운 김에 밤이 늦도록 이야기를 하다가 좌등이라 하는 간수놈에게 들켜서 누가 먼저 말을 하였느냐 하기로 내가 먼저 하였노라 하였더니 나를 창살 밑으로 나오라 하여 세워놓고 곤봉으로 난타하였다. 나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아니하고 맞았으나 그때에 맞은 것으로 내 왼편 귀 위의 연골이 상하여 봉충이가 되어서 지금도 남아있다. 그러나 다행히 최군은 용서한다 하고 다시 외말로 하나씩 했어도 다다크도 이야기하려면 때려줄 테야 하고 좌등은 물러갔다. 감옥에서 죄수에게 이렇게 가혹한 대우를 하기 때문에 죄수들은 더욱 반항심과 자포자기심이 생겼다. 그래서 사기나 횡령으로 들어온 자는 절도나 강도질을 하였다. 그리고 만기로 추록하였던 자들도 다시 들어오는 자를 가끔 보았다. 민족적 반감이 충만한 우리를 외놈의 그 좁은 소갈머리로는 도저히 감화할 수 없겠지만은 내 민족끼리의 나라에서 감옥을 다스린다 하면 단지 남의 나라를 모방만 하지 말고 우리의 독특한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즉, 감옥의 간수부터 대학 교수의 자격이 있는 자를 쓰고 죄인을 죄인으로 보는 것보다는 국민의 불행한 이론으로 보아서 선으로 지도하기에만 힘쓸 것이요. 일반 사회에서도 입감자를 멸시하는 감정을 버리고 대학생의 자격으로 대우한다면 반드시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믿는다. 외의 감옥 제도로는 사람을 작은 죄인으로부터 큰 죄인을 만들 뿐더러 사람의 자존심과 도덕심마저도 마비시켰다. 예하면 죄수들은 어디서 무엇을 도둑질하던 이야기, 누구를 어떻게 죽이던 이야기를 부끄러워함도 없이 도리어 자랑 삼아서 하고 있었다. 그도 친한 친구에게면 몰라도 초면인 사람에게도 꺼림이 없고 또 세상에 드러난 죄도 아니고 저 혼자만 아는 죄를 뻔뻔스럽게 말하는 것을 보아도 그들이 감옥에 들어와서 부끄러워하는 감정을 잃어버린 표다. 사람이 부끄러움을 잃을진데 무슨 짓은 못하랴. 짐승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감옥이란 이런 곳이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였다. 나는 최명식과 함께 소재부, 곧 청소부의 일을 하게 되었다. 이것은 죄수들이 부러워하는 벼슬이다. 우리는 공장에서 죄수들에게 일감을 돌려주고 뜰이나 쓸고 나면 할 일이 없어서 남들이 일하는 구경을 하거나 돌아다녔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최군과 나는 죄수 중에서 뛰어난 인물을 고르기로 하였다. 내가 돌아보다가 눈에 띄는 죄수의 번호를 기억하고 명식군도 기억하여 나중에 맞추어 보아서 둘의 본바가 일치하는 자가 있으면 그의 내력과 인물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이 방법으로 우리는 한 사람을 골랐다. 그는 다른 죄수와 같이 차리고 같은 일을 하지만은 그 눈에 정기가 있고 동작에도 남다른 데가 있었다. 나이는 40 내외였다. 인사를 청한즉 그는 충청북도 괴산 사람이요
5년 징역을 받아 이태를 치르고 앞으로 3년을 남긴 강도범으로 통칭 김진사라는 사람이었다. 나는 누구며 무슨 죄로 왔느냐고 묻기로 나는 황해도 안악 사람이요 강도로 15년을 받았다고 하였더니 김진사는 그 짐이 좀 무겁소구려 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그가 나에게 초범이시오 하기로 그렇다고 대답할 때에 외 간수가 와서 더 말을 못하고 헤어졌다. 내가 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본 어떤 죄수가 나에게 그 사람을 아느냐 하기로 초면이라 하였더니 그 죄수의 말이 남도 도적치고 그 사람 모르는 도적은 없습니다. 그가 유명한 삼남 불안당 괴수 김진사요. 그 패거리가 많이 잡혀 들어왔는데 더러는 병나 죽고 사형도 당하고 노여나간 자도 많지요 하였다.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우리들이 발가벗고 공장에서 감방으로 들어올 때에 그 역시 우리 뒤를 따라서 오늘부터 이 방에서 괴로움을 끼치게 됩니다 하고 내가 있는 감방으로 들어왔다. 나는 퍽이나 반가워서 이 방으로 전방이 되셨소 하고 물은즉 그는 네, 노형이 계신 방이구려 하고 그도 기쁜 빛을 보인다. 옷을 입고 점검도 끝난 뒤에 나는 죄수 2사람에게 부탁하여 철창에 귀를 대어 간수가 오는 소리를 지켜달라 하고 김진사와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내가 먼저 입을 열어 아까 공장에서는 서로 할 말을 다 못하여서 유감일러니 이제 한 방에 있게 되니 다행이라는 말을 하였더니 그도 동감이라고 말하고는 계속하여서 그는 마치 목사가 신입 교인에게 세례문답을 하듯이 내게 여러 가지를 물었다. 그 첫 질문은 노형은 강도 15년이라 하셨죠? 하는 것이었다. 네, 그렇소이다. 그러면 어느 계통이시오? 추설이요? 목단설이시오? 북대요? 또 행락은 얼마 동안이나 하셨소? 나는 이게 다 무슨 소리인지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추설, 목단설은 무엇이요? 북대는 무엇이며 행락은 대체 무엇일까? 내가 어리둥절하고 있는 것을 보더니 김진사는 빙긋 웃으며 노형은 북대인가 싶으오 하고 경멸하는 빛을 보였다. 내 옆에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죄수 하나가 김진사를 대하여 나를 가리키며 나는 국사범 강도라 그런 말을 하여도 못 알아들을 것이라고 변명하여 주었다. 그는 찰강도라 계통 있는 도적이었다. 그의 설명을 듣고야 김진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어찌 이상하다 했소. 아까 공장에서 노형이 강도 15년이라기에 위아래를 훑어봐도 강도 냄새가 안 나기에 아마 북대인가 보다 하였소이다 한다. 나는 연전에 양산학교 사무실에서 교원들과 함께 하던 이야기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세상에 활빈당이니 불안당이니 하는 큰 도적대가 있어서 능히 장거리와 큰 고울을 쳐서 관원을 죽이고 전제를 빼앗되 단결이 굳고 용기가 있으며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동작이 민활하여 나라 군사의 힘으로도 그들을 잡지 못한단 말을 들었는데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자면 견고한 조직과 기민한 훈련이 필요한즉 이 도적대의 결사와 훈련의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하여 두루 탐문해 보았으나 마침내 아무 단서도 얻지 못하고 만 일이었다. 사흘을 굶으면 도적질할 마음이 난다고 하지만은 마음만으로 도적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니 거기도 용기와 공부가 필요할 것이다. 담을 넘고 구멍을 뚫는 좀도둑은 몰라도 수십 명, 수백 명 떼를 지어다니는 도적이라면 거기는 조직도 있고 훈련도 있고 의리도 있으려니와 무엇보다도 두목되는 지도자가 있을 것인즉
수십 명, 수백 명 도적대의 지도자가 될 만한 인물이면 능히 한 나라를 다스려 갈 만한 지혜와 용기와 위엄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김진사에게 도적대의 조직에 관한 것을 물었다. 그런즉 진사는 의외에도 은휘함 없이 내 요구에 응하였다. 우리나라의 기상이 다 해이한 이때까지도 그대로 남은 곳은 벌과 도적의 법뿐이 외다. 라는 허두로 시작된 김진사의 말에 의하면 고려 이전은 상고할 길이 없으나 이조시대의 도적대의 기원은 이성계의 이신벌군의 불의에 분개한 지사들이 도당을 모아 일변 이성계를 따라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소위 양반들의 생명과 재물을 빼앗고 일변 그들이 세우려는 질서를 파괴하여서 불의에 대한 보복을 하려는 데서 나왔으니 그 정신에 있어서는 두문동 72현과 같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도적이라 하나 약한 백성의 것은 건드리지 아니하고 나라 재물이나 관원이나 양반의 것을 약탈하여서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구제함으로 쾌사를 삼았다. 이 모양으로 나라를 상대하기 때문에 자연히 법이 엄하고 단결이 굳어서 적은 무리의 힘으로 능히 500년간 나라의 힘과 겨루어 온 것이었다. 이 도적의 때는 근본이 하나요. 또 노사장이라는 한 지도자의 밑에 있으나 그 중에서도 강원도에 근거를 둔 일파를 목단설이라고 부르고 삼남에 있는 것을 추설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 두 설에 속한 자는 서로 만나면 곧 동지로 서로 믿고 친밀하게 되었다. 이 두 설에 들지 아니하고 임시로 도당을 모아서 도적질하는 자를 북대라고 하는데 이 북대는 목단설과 추설의 공동의 적으로 알아서 닥치는 대로 죽여버리게 되었다. 노사장 밑에는 유사가 있고 각 지방의 두목도 유사라고 하여 국가의 행정조직과 방사하게 전국의 도적을 통괄하였다. 1년에 한 차례 대장을 부르니 이것은 한 설만의 대회였다. 대회라고 전원이 출석하기는 불가능하므로 각 도와 각 군에서 몇 명씩 대표자를 파견하기로 되었는데 그 대표자는 각기 유사가 지명하게 되며 한 번 지명을 받으면 절대 복종이었다. 이 장 부르는 처소는 흔히 큰 절이나 장거리였다. 대소공사를 혹은 의논하고 혹은 지시하여 장이 끝난 뒤에는 을의 어느 고을이나 장거리를 쳐서 시위를 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대회에 참여하려 갈 때에는 혹은 양반으로 혹은 등짐장수로 혹은 장돌뱅이 혹은 중 혹은 상제로 별별 가장을 하여서 관민의 눈을 피하였다. 어디를 습격하러 갈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세상을 놀라게 한 하동장 습격은 장례를 가장하여 무기를 관에 넣어 상여에 싣고 혹은 상제, 혹은 복인, 혹은 상두꾼, 혹은 화장객이 되어서 장날 백주에 당당히 하동 읍내로 들어간 것이었다. 김진사는 이러한 설명을 구변 좋게 한 후에 내게 노형, 황해 돌아셨지? 그러면 연전에 청단장을 치고 곡산 원을 죽인 사건을 아시겠구려? 하기로 아노라고 대답하였더니 김진사는 지난 일을 회상하고 유쾌한 듯이 빙그레 웃으며 그때의 도당을 지휘한 것이 바로 나요. 나는 양반의 행차로 차리고 4인교를 타고 구종별배로 앞뒤 벽제까지 시키면서 호기당당하게 청단장에 들어갔던 것이요. 장의 볼일을 다 보고 질풍신뢰와 같이 곡산읍으로 들이몰아서 곡산 군수를 잡아 죽였으니 이것은 그놈이 학정을 하여서 인민으로 어육을 삼는다 하기로 제천 행도를 한 것이었소. 하고
말을 마쳤다. 그러면 이번 징역이 그 사건 때문이요? 하고 내가 묻는 말에 그는 아니요. 만일 그 사건이라면 5년만으로 되겠소? 기위 면키 어려울 듯하기로 대단치 아니한 사건 하나를 실토하여서 5년 징역을 졌소이다. 나는 그들이 새 동지를 구할 때에 어떻게 신중하게 오래 두고 그 인물을 관찰하는 것이며 이만하면 동지가 되겠다고 판단한 뒤에도 어떻게 그의 심지를 시험하는 것이며 이 모양으로 동지를 고르기 때문에 한번 동지가 된 다음에는 서로 다투거나 배반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이며 장물을 나눌 때에 어떻게 공평하다는 것이며 또 동지의 의리를 배반하는 자가 만일에 있으면 어떻게 형벌이 엄중하다는 것도 김진사에게 들었다. 인물을 고를 때에는 먼저 눈 정기를 본다는 것이며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동지의 처첩을 범하는 것과 장물을 감추는 것이요. 상 중에 가장 큰 상은 불행히 관에 잡혀가더라도 동지를 불지 아니하는 것이니 이러한 사람을 위하여서는 그 가족이 편안히 살도록 하여 준다는 말도 들었다. 김진사의 말을 듣고 나는 나라의 독립을 찾는다는 우리 무리의 단결이 저 도적만도 못한 것을 무한히 부끄럽게 생각하였다. 여기서 나는 동지 도인권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그는 본시 용강 사람으로 노백린, 김희선, 이갑 등이 장령으로 있을 때에 군인이 되어서 정규의 자리에까지 올랐다가 군대가 해산됨에 향리에 돌아와 있는 것을 양산학교 체육선생으로 연빙하여 와서 우리의 동지가 되어 이번 사건에도 10년 징역을 받고 나와 같이 고생을 하게 된 사람이다. 이때에 옥중에는 죄수를 모아서 불상 앞에 예부를 시키는 예가 있었는데 도인권은 자기는 예수교인이니 우상 앞에 고개를 숙일 수 없다 하여 아무리 위협하여도 고개를 빳빳이 하고 있었다. 이것에 문제가 되어서 마침내 예불은 강제로 시키지 아니하기로 작정이 되었다. 또 옥에서 상표를 주는 것을 그는 거절하였다. 자기는 죄를 지은 일도 없고 따라서 회개한 일도 없으니 개전을 이유로 하는 상표를 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또 그 후에 가출옥을 시킬 적에도 도인권은 본래 내가 무죄한 것을 지금 와서 깨달았으니 판결을 취소하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겠지만은 가출옥이라는 가짜가 불쾌하니 아니 받는다고 버티어서 옥에서도 할 수 없이 형기를 채우고 도로 내보냈다. 도인권의 이러한 행동은 강도로서는 능히 못할 일이라 만산 고목일지청에 기계가 있었다. 외외 낙락정나라 득보 건수바나 홀로 높고 정갈하여 구애됨이 없으니 천하를 홀로 걸음에 누가 나를 짝하랴 라고 한 불가의 구절을 나는 도군을 위하여 한 번 읊었다. 하루는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을 중지하고 명치가 죽었다는 것과 그 때문에 대사를 내린다는 말을 하였다. 이 때문에 최고 2년인 보안법 위반에 걸린 동지들은 즉일로 나가고 나는 8년을 감하여 7년이 되고 김옥량 등 15년은 7년을 감하여 8년이 되고 10년이라도 다 그 비례로 감형이 되었다. 그런 뒤 수삭이 지나서 또 명치에 처가 죽었다 하여 다시 잔기에 3분지 2를 감하니 내 형은 5년 남짓한 경형이 되고 말았다. 이때 종신이던 것이 20년으로 감하여진 안명근은 형을 가하여 죽임을 받을지언정 감형은 아니 받는다고 항거하였으나 죄수에 대하여서는 일체를 강제로 집행하는 것인즉 감형을 아니 받을 자유도 죄수에게는 있지 아니하다 하여 필경 20년이 되고 말았다. 그러고는 안명근은 새로 지은 마포 감옥으로 이감이 되어서 다시는 그의 면목을 대할 기회도 없게 되었다.
안명근은 전후 17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연전에 방면되어 신천 청계동에서 그 부인과 같이 여생을 보내고 있더니 아령에 있는 그 부친과 친아우를 그려서 그리로 가던 길에 만주 활용현에서 만고의 한을 품고 못 돌아올 길을 떠나고 말았다. 이렇게 연겁 후 감형을 당하고 보니 이미 겪어버린 3년 남짓을 빼면 나머지 형기가 2년밖에 아니 된다. 이때부터는 확실히 세상에 나가서 활동할 희망이 생겼다. 나는 세상에 나가면 무슨 일을 할까? 지사들이 옥에 다녀가서는 외놈에게 순종하여 구질구질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보니 나도 걱정이 되었다. 나는 외놈이 지어준 뭉우리 돌대로 가리라 하고 굳게 결심하고 그 표로 거북 구를 쓰는 내 이름 김구를 고쳐 아홉 구를 쓰는 김구라 하고 당호 연하를 버리고 백범이라고 하여 옥중 동지들에게 알렸다. 이름자를 고친 것은 외놈의 국적에서 이탈하는 뜻이요. 백범이라 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천하다는 백정과 무식한 범부까지 전부가 적어도 나만한 애국심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자 하는 내 원을 표하는 것이니 우리 동포의 애국심과 지식의 정도를 그만큼이라도 높이지 아니하고는 완전한 독립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나는 감옥에서 뜰을 쓸고 유리창을 닦을 때마다 하나님께 빌었다. 우리나라가 독립하여 정부가 생기거든 그 집에 뜰을 쓸고 유리창을 닦는 일을 하여 보고 죽게 하소서 하고 나는 앞으로 2년을 다 못 남기고 인천 감옥으로 이감이 되었다. 나는 그 원인을 안다. 내가 서대문 감옥 제2과장 외놈하고 싸운 일이 있는데 그 보복으로 그놈이 나를 힘드는 인천 축항공사로 돌린 것이었다. 여러 동지가 서로 만나고 위로하며 쾌활하게 3년이나 살던 서대문 감옥과 작별하고 40명 붉은 옷 입은 전중이 떼에 편입이 되어서 쇠사슬로 허리를 얽혀서 인천으로 끌려갔다. 무술년 3월 초열흘날 밤중에 옥을 깨뜨리고 도망한 내가 17년 만에 쇠사슬로 묶인 몸으로 다시 이 옥문으로 들어올 줄을 누가 알았으랴. 문을 들어서서 둘러보니 세로의 간방이 증축되었으나 내가 글을 읽던 그 간방이 그대로 있고 산보하던 뜰도 변함이 없었다. 내가 호랑이같이 소리를 질러 도변이 놈을 꾸짖던 경무청은 매음녀 검사소가 되고 감리사가 좌기하던 내 원당은 감옥에 진물을 두는 곳간이 되고 옛날 주사, 순검이 들끓던 곳은 외놈의 천지를 이루었다. 마치 죽었던 사람이 몇십 년 만에 살아나서 제 고향에 돌아와서 보는 것 같았다. 감옥 뒷담 너무 용동 마루터기에서 옥에 갇힌 불효한 이 자식을 보겠다고 우두커니 서서 내려다보시던 선친의 얼굴이 보이는 듯했다. 그러나 오늘의 김구가 그날의 김창수라고 아는 자는 없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감방에 들어가니 서대문에서 먼저 전감된 낯익은 사람도 있어서 반가웠다. 어떤 자가 내 곁으로 쑥 다가앉아서 내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그분 낯이 매우 익은데 당신 김창수 아니요? 한다. 정말 청천벽력이다. 나는 깜짝 놀랐다. 자세히 본즉 17년 전에 나와 한 감방에 있던 절도 10년의 문종칠이었다. 늙었을 망정 젊을 때 면목이 그대로 있다. 오직 그때와 다른 것은 이마에 움쑥 들어간 구멍이 있는 것이었다. 내가 의아한 듯이 짐짓 머뭇거리는 것을 보고 제 낯바닥을 내 앞으로 쑥 내밀어 나를 쳐다보면서 창수 김서방, 나를 모를 리가 있소. 지금 내 면상에 이 구멍이 없다고 보면 아실 것 아니요. 나는 당신이 달아난 후에 죽도록 매를 맞은 문종칠이요. 그만하면 알겠구려.
하는 데는 나는 모른다고 버틸 수가 없어서 반갑게 인사를 하였다. 그자가 밉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였다. 문가는 나에게 당시에 인천 항구를 진동하던 충신이 무슨 죄를 짓고 또 들어오셨소? 하고 묻는다. 나는 귀찮게 생각하여서 15년 강도요 하고 간단히 대답하였다. 문가는 입을 삐죽거리며 충신과 강도는 상거가 심원한데요. 그때의 창수는 우리 같은 도적놈들과 동거케 한다고 경무관한테까지 들이대지 않았소. 강도 15년은 맛이 꽤 묻어나겠구려 하고 빈정거린다. 나는 속에 불끈 치미는 것이 있었으나 문의 말을 탓하기는 고사하고 빌붙는 어조로 충신 노릇도 사람이 하고 강도도 사람이 하는 것 아니요. 한때는 그렇게 놀고 한때는 이렇게 노는 게지요. 문서방은 어찌하여 또 이렇게 고생을 하시오? 하고 농쳐버렸다. 나요? 나는 이번까지 감옥 출입이 7번째니 일생을 감옥에서 보내는 셈이요. 역하는 얼마요? 강도 7년에 5년이 되어서 한 반년 지내면 또 한 번 세상에 다녀오겠소. 또 한 번 다녀오다니 여보시오. 끔찍한 말도 하시오. 또 여기를 들어와서야 되겠소. 자본 없는 장사가 도적질이지요. 더욱이 도적질에 맛을 붙이면 별 수가 없습니다. 당신도 여기서는 별 꿈을 다 꾸리다마는 사회에 나가만 보시오. 도적질 하다가 징역한 놈이라고 누가 받자를 하오. 자연 농공상에 접촉을 못하지요.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고 도적질 하던 놈은 배운 길이 그것이라 또 도적질을 하지 않소. 문가는 이렇게 수레를 한다. 그렇게 여러 번째라면 어떻게 감형이 되었소? 하고 내가 물었더니 문은 번번이 초범이지요. 지난 일을 다 말했다가는 영영 바깥바람을 못 쏘여보게요. 하고 흥하고 턱을 춘다. 나는 서대문에 있을 적에 어떤 강도가 중형을 지고 징역을 하는 중에 그의 공범으로서 잡히지 않고 있다가 횡령죄의 경형으로 들어온 것을 보고 밀고하여 중형을 지우고 저는 감형을 받아서 다른 죄수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을 보았다. 이것을 생각하니 문가를 덧들여 놓았다가는 큰일이었다. 이자가 내가 17년 전에 김창수라는 것을 밀고 하거나 떠벌리는 날이면 모처럼 1년 남짓하면 세상에 나가리라던 희망은 허사가 되고 만다. 그래서 나는 문가에게 친절 또 친절하게 대접하였다. 사식도 틈을 타서 문가를 주어 먹게 하고 감식이라도 문가가 곁에 있기만 하면 나는 굶으면서도 그를 먹였다. 이러하다가 문가가 만기가 되어 추록할 때에 나의 시원함이란 내가 추록하는 건 못지 아니하였다. 나는 아침이면 다른 죄수 하나와 쇠사슬로 허리를 마주매어 짝을 지어 축항 공사장으로 나갔다. 흙지개를 등에 지고 10여 길이나 되는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것이다. 서대문 감옥에서 하던 생활은 여기 비기면 실로 호강이었다. 나는 여러 번 무거운 짐을 진 채로 높은 사닥다리에서 떨어져 죽을 생각도 하였으나 그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 나와 마주 맨 사람은 대개 인천에서 구두 켤레나 담뱃갑을 훔치고 두 서너 달 징역을 사는 판이라 그런 사람을 죽이는 것은 도리가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조금 더 편하려 하는 잔꾀를 버리고 더울 때는 더위로 도리를 죽이고 추울 때는 추위로 도리를 죽여라는 열즉 10살 도리, 한즉 1살 도리의 선가의 병법으로 일하기에 아주 몸을 던져버리고 말았다. 그리하였더니 몸이 아프기는 마찬가지라도 마음은 편안하였다. 이렇게 한 지 2~5달에 소위 상표라는 것을 주었다. 나는 도인관과 같이 이를 거절할 용기는 없고 도리어 다행으로 생각하였다. 날마다 축항 공사장에 가는 길에 나는 17년 전 부모님께 친절하던 박영문의 물상 객주집 앞을 지났다.
옥문을 나서서 오른편 첫째 집이었다. 그는 후덕한 사람이요 내게는 깊은 동정을 준 이였다. 아버지와는 동갑이라 해서 매우 친밀히 지냈다고 했다. 우리들이 옥문으로 들고 날 때에 박노인은 자기 집 문전에 서서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다. 이렇게 목전해 보면서도 가서 내가 아무개요 하고 절할 수 없는 것이 괴로웠다. 박씨 집 맞은편이 물상객주 안호연의 집이었다. 안씨 역시 부모님께 극진하게 하던 이였다. 그도 전대로 살고 있었다. 나는 옥문을 출입할 때마다 마음으로만 늘 두 분께 절하였다. 7월 어느 심이 더운 날 돌연히 수인 전부를 교회당으로 부르기로 나도 가서 앉았다. 이윽고 분감장인 외놈이 좌중을 향하여 55호 하고 불렀다. 나는 대답하였다. 곧 일어나 나오라 하기로 단 위로 올라갔다. 가축으로 내보낸다는 뜻을 선언했다. 좌중 수인들을 향하여 점두례를 하고 곧 간수의 인도로 사무실로 가니 옷 한 벌을 내어주었다. 이로써 붉은 전중이가 변하여 흰옷 입은 사람이 되었다. 옥에 맡아두었던 내 돈이며 물건이며 내 품삯이며 조수히 내어주었다. 옥문을 나서서 첫 번째 생각은 박영문, 안호연 두 분을 찾는 일이었으나 지금 내가 김창수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이롭지 못할 것을 생각하고 안 떨어지는 발길을 억지로 떼어서 그 집 앞을 지나 옥중에서 사귄 어떤 중국 사람의 집을 찾아가서 그날 밤을 묵었다. 이튿날 아침에 전화국으로 가서 안악 우편국으로 전화를 걸고 내 아내를 불러달라고 하였더니 전화를 맡아보는 사람이 마침 내게 배운 사람이라 내 이름을 듣고는 반기며 곧 집으로 기별한다고 약속하였다. 나는 당일로 서울로 올라가 경의선 기차를 타고 신막에서 하룻밤을 자고 이튿날 사리원에 내려 배너미나루를 건너 나무리버를 지나니 전에 없던 신장로에 수십 명 사람이 쏟아져 나오고 그 선두에 선 것은 어머니이셨다. 어머니는 내 걸음걸이를 보시며 마주 오셔서 나를 붙들고 낙로하시면서 너는 살아왔지만은 너를 그렇게도 보고 싶어하던 화경이 내 딸은 서너 달 전에 죽었구나. 내게 말할 것 없다고 네 친구들이 그러기에 기별도 아니하였다. 그나 그뿐인가. 7살밖에 안 된 그 어린 것이 죽을 때 저 죽거든 옥중에 계신 아버지에게 기별 말라고. 아버지가 들으시면 오죽이나 마음이 상하시겠느냐고 그랬단다. 하는 말씀을 하셨다. 나는 그 후에 곧 화경의 무덤을 찾아보아 주었다. 화경의 무덤은 안하급 동쪽 산기슭 공동묘지에 있었다. 어머니 뒤로 김용재 등 여러 사람이 반갑게 또 감개 깊게 나를 맞아주었다. 나는 안신학교로 갔다. 내 아내가 안신학교에 교원으로 있으면서 교실 한 칸을 얻어가지고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내는 다른 부인들 틈에 섞여서 잠깐 내 얼굴을 바라보고는 보이지 아니하였다. 그는 내 친구들과 함께 내가 저녁을 먹게 하려고 음식을 차리러 간 것이었다. 벅수척한 것이 눈에 띄었다. 며칠 후에 읍내 이인배의 집에서 나를 위하여 위로연을 배설하고 기생을 불러 가무를 시켰다. 잔치 도중에 나는 어머니께 불려가서 내가 여러 해 동안을 고생한 것이 오늘 네가 기생을 데리고 술을 먹는 것을 보려고 한 것이냐 하시는 걱정을 들었다. 나는 연회 속에서 불러낸 것은 아내가 어머님께 고발한 때문이었다. 어머니와 내 아내는 전에는 충돌도 없지 아니하였으나 내가 옥에 간 후로 서울로 시골로 고생하고 다니시는 동안에 고부가 일심동체가 되어서 한 번도 뜻이 아니 맞은 일이 없었다고
아내가 말하였다. 아내는 서울서 책 매는 공장에도 다녔고 어떤 서양 부인 선교사가 학비를 줄 테니 공부를 하라는 것도 어머니와 화경이가 고생이 될까 보아서 아니했노라고 내외간에 말다툼이 있을 때면 번번이 그 말을 내세웠다. 우리 내외간에 다툼이 생기면 어머니는 반드시 아내의 편이 되셔서 나를 책망하셨다. 경험에 의하면 고부간에 무슨 귓속말이 있으면 반드시 내게 불리하였다. 내가 아내의 말을 반대하거나 조금이라도 아내에게 불쾌한 빛을 보이면 을의 어머니의 호령이 내렸다. 내가 옥에 있는 동안 그렇게 정절을 지키고 고생한 아내를 박대해서는 아니 된다. 내 동지들의 아내들 중에 별별 일이 다 있었지만은 내 처마는 참 절행이 갸륵하다. 그래서는 못 쓴다. 하시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집안 일에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해본 일이 없었고 내외 싸움에 한 번도 이겨본 일이 없었다. 내가 옥에서 나와서 또 한 가지 기뻤던 것은 준영 삼촌이 내 가족에 대하여 극진히 하신 것이었다. 어머니께서 아내와 화경이를 데리고 내 옥바라지 하러 서울로 가시는 길에 해주 본향을 들르셨을 적에 준영 삼촌은 어머니께 젊은 며느리를 데리고 어떻게 사고 묻힌 한 타향에 가느냐고 당신이 집을 하나 마련하여 형수님과 조카 며느리 고생을 아니 시킬 테니 서울 갈 생각은 말고 본향에 계시라고 굳이 만류하시는 것을 어머니는 며느리는 옥과 같은 사람이라 어디를 가도 걱정이 없다 하여 뿌리치고 서울로 가셨다는 것이다. 또 어머니와 아내가 서울서 내려와서 종산 우종소 목사에게 의탁하여 있을 때에는 준영 삼촌이 소바리에 양식을 실어다 주셨다고 한다. 어머니는 이렇게 준영 삼촌의 일을 고맙게 말씀하시고 나서 내 삼촌이 내게 대한 정분이 전과 달라 매우 애절하시다. 내가 나온 줄만 알면 보러 오실 것이다. 편지나 하여라 하셨다. 어머니는 또 내 장모도 전 같지 않아서 나를 소중하게 하니 거기도 추록하였다는 기별을 하라고 하셨다. 내가 서대문 감옥에 있을 때에 장모가 여러 번 면회를 와주셨다. 나는 곧이라도 준영 숙부를 찾아가 배웠고 싶었으나 아직 가출옥 중이라 어디를 가려면 일일이 헌병대의 허가를 얻어야 했는데 외놈에게 고개 숙이고 청하기가 싫어서 만기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는 정초에 쇠배겸 준영 숙부를 찾을 작정이었다. 그 후 내 거주 제한이 해제되어서 김용진 군의 부탁으로 수일 타작 간검을 다녀왔더니 준영 숙부가 다녀가셨다. 점잖은 조카를 보러 오는 길이라 하여 남의 말을 빌려 타고 오셨는데 이틀이 지나도 내가 아니 돌아오기 때문에 섭섭하게 돌아가셨다는 어머니의 말씀이었다. 정초가 되었다. 나는 찾을 어른들을 찾고 어머니를 찾아 세배 오는 손님들 접대도 끝이 나서 초다센 날은 해주로 가서 준영 숙부님을 배웠고 오래간만에 성묘도 하리라고 벼르고 있던 차에 바로 초 나흔 날 저녁 때에 제 종제 태훈이가 준영 숙부께서 별세하셨다는 기별을 가지고 왔다. 참으로 경악하였다. 다시는 준영 숙부의 얼굴을 배웁지 못하게 되었다. 아버지 사형제 중에 아들이라고는 나 하나뿐, 준영 숙부는 딸 하나가 있을 뿐이었다. 오직 하나인 조카를 못 보고 떠나시는 숙부의 심정이 어떠하셨을까? 배경 숙부는 관수, 태수 두 아들이 있었으나 다 조졸하여 없고 딸 둘도 시집간 지 얼마 아니하여 죽어서 자손이 없고 필영, 준영 두 숙부는 각각 딸 하나씩 있을 뿐이었다. 날이 새는 대로 나는 태훈과 함께 해주로 달려가서 준영 숙부의 장례를 주장하여 텄골곡의 동력기술계 산소를 모셨다. 그러고는 돌아가신 준영 숙부의 가사 처리를 대강하고 선친묘소에 손수 심은 잣나무를 점검하고 거기를 떠난 뒤로는 이내
다시 본향을 찾지 못하였다. 당숙모와 제종조가 생존하신다 하나 배울 길이 망연하다. 나는 아내가 보고 있는 안신학교 일을 좀 거들어 주었으나 소위 전과자인 나로서 그뿐 아니라 시국이 변하여서 나 같은 사람이 전과 같이 당당하게 교육사업에 종사할 수도, 더구나 신민회와 같은 정치운동을 다시 계속할 수도 없었다. 지금까지 애국자이던 사람들은 해외로 망명하거나 문을 닫고 숨을 길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외놈은 우리 민족의 청소년을 우리 지도자가 돌아보지 못하도록 백방으로 막아놓고 노려보고 있었다. 나는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어서 농촌 사업이나 해보려고 마음을 먹고 김홍량 일문의 농장 중에 소작인의 풍기가 괴악한 동산평 농장의 농감이 되기를 자청하였다. 동산평이라는 데는 수백 년 궁장으로 감관들이 협잡을 하고 농민을 타락시켜서 집집이 도박이요, 사람이 모두 속임질과 음해로 일을 삼아서 할 수 없이 가난하고 괴악하게 된 부락이었다. 게다가 이곳은 수토가 좋지 못하여 토질구덩이로 소문이 났다. 김씨네는 내가 이런 데로 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여 경치도 수토도 좋은 다른 농장으로 가라고 권하였다. 그들은 내가 한문 야학으로 벗을 삼아 은거하는 생활을 하려는 것으로 아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나는 고집하여 동산평으로 갔다. 나는 도박하는 자, 학령 아동이 있고도 학교에 안 보내는 자의 소작을 불허하고 그 대신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자에게 상등답 2두락을 주는 법을 내었다. 이리하여 학부형이 아니고는 땅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 농장 마름으로 있으면서 소작인을 착취하고 도박을 시키던 노형극 형제의 과분한 소작질을 회수하여서 근면하고도 땅이 부족한 사람에게 분배하였다. 이 때문에 나는 노형극에게 팔을 물리고 집에 불을 놓는다는 위협을 받았으나 조금도 굴치 아니하고 마침내 이들 형제에게 항복을 받아서 다시는 성군 작당하여 남을 음해하는 일을 아니하기로 맹세를 시켰다. 이곳은 본래 학교가 없던 데라 나는 곧 학교를 세우고 교원을 연빙하였다. 처음에는 20명가량의 아동으로 시작하였으나 이 농장 자기네 자녀가 다 입학하게 되니 제법 학교가 커져서 교원 한 사람으로는 부족하여 나 자신도 시간을 내어서 도왔다. 장덕주는 재령에서, 지일청은 나와 같은 지방에서 나와 비슷한 농촌 개발 운동을 하고 있었다. 내 운동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어서 동산평에는 도박이 없어지고 이듬해 추수 때에는 자기네 집에 벼섬이 들어가 쌓였다고 자기네 아내들이 기뻐하였다. 지금까지는 노름빚과 술값으로 타작마당에서 1년 소출을 몽땅 빚쟁이에게 빼앗기고 농민은 키만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었다. 나는 농촌 중에서도 가장 괴약한 동산평을 이 모양으로 그만하면 쓰겠다 할 정도의 농촌을 만들어 보려 하였다. 그러나 기민년 3월에 일어난 만세 소리에 나는 이 사업에서 손을 떼고 고국을 떠나게 되었다. 떠날 날을 하루 앞두고 나는 자긴들을 동원하여 만세 부르는 운동에는 아무 관심도 없는 듯이 가래질을 하고 있었다. 내 동정을 살피러 왔던 외헌병도 이것을 보고는 안심하고 돌아가는 모양이었다. 그 이튿날 나는 사리원으로 가서 경의선 열차를 타고 압록강을 건넜다. 신의주에서 제목상이라 하여 무사히 통과하고 안동현에서는 좁쌀 사러 왔다고 칭하였다. 안동현에서 이래를 묻고 영국 국적인 이륙량 행패를 타고 동지 15명이 무사히 상해 포동마두에 도착하였다. 안동현을 떠날 때에는 아직도 얼음덩어리가 첩첩이 쌓인 것을 보았는데 황포강가에는 벌써 녹음이 우거졌다.
공승서리 15호에서 첫날 밤을 잤다. 이때에 상해에 모인 인물 중에 내가 전부터 잘 아는 이는 이동영, 이광수, 김홍서, 서병호 네 사람이었고, 그 밖에 일본, 아령, 구미 등지에서 이번 일로 모인 인사와 본래부터 와 있는 이가 500여 명이나 된다고 하였다. 이튿날 나는 벌써부터 가족을 데리고 상해에 와 있는 김보연 집을 찾아서 거기서 숙식을 하게 되었다. 김군은 내가 장현에서 교육사업을 총감하는 일을 할 때에 나를 성심으로 사랑하던 청년이다. 김군의 지도로 이동영, 이광수, 김홍서, 서병호 등 옛 동지를 만났다. 임시정부의 조직에 관하여서는 후일 국사에 자세히 오를 것이니 약하거니와 나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 뽑혔었다. 얼마 후에 안창호 동지가 미주로부터 와서 내무총장으로서 국무총리를 대리하게 되고, 총장들이 아직 모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차장제를 채용하였다. 나는 안 내무총장에게 임시정부 문 파수를 보게 하여달라고 청원하였다. 도사는 처음에는 내 뜻을 의아하게 여기는 모양이었으나 내가 이 청원을 한 동기를 말하자 쾌락하였다. 내가 본국에 있을 때에 순사시험 과목을 어디서 보고 내 자격을 시험하기 위하여 혼자 답안을 보았으나 합격이 못된 일이 있었다. 나는 실력이 없는 허명을 탐하기를 두려워할 뿐더러 감옥에서 소재를 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원하기를 생전에 한번 우리 정부의 청사의 뜰을 쓸고 유리창을 닦게 하여 줍소서 하였단 말을 도산동지에게 한 것이었다. 안 내무총장은 내 청원을 국무회의에 제출한 결과 돌연 내게 경무국장의 사령을 주었다. 다른 총장들은 아직 취임하기 전이라 윤현진, 이춘숙, 신익희 등 새파란 젊은 차장들이 총장의 직무를 대행할 때라 나이 많은 선배로 문파수를 보게 하면 드나들게 거북하니 경무국장으로 하자고 하였던 것이다. 나는 순사될 자격도 못 되는 사람이 경무국장이 당하냐고 반대하였으나 도사는 만일 백범이 사퇴하면 젊은 사람들 밑에 있기를 싫어하는 것 같이 오해될 염려가 있으니 그대로 행공하라 고 관건하기로 나는 부득이 취임하여 사무하였다. 대한민국 2년에 아내가 인을 데리고 상해로 오고 4년에 어머니께서 또 오시니 오래간만에 재밌는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그 해에 신이 태어났다. 나의 국모 보수 사건이 24년 만에 이제야 외의 귀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왔다. 내가 본국을 떠난 뒤에야 형사들도 안심하고 김구가 김창수라는 것을 왜 경찰에게 말한 것이었다. 아, 눈물나는 민족의식이여. 외의 정탐 노릇은 하여도 속에는 애국심과 동포애를 감추고 있는 것이다. 이 정신이 좋게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독립민족의 행복을 누리게 할 것을 아니 믿고 어이하랴. 민국 5년에 내가 내무총장이 되었다. 그 안에 아내는 신을 낳은 뒤에 낙상으로 인하여 폐렴이 되어서 몇 해를 고생하다가 상해 보륭의원의 진찰로 서양인이 시설한 격리병원인 홍구 폐병원에 입원하기로 되어 보륭의원에서 한 작별이 아주 연결이 되어 민국 6년 1월 1일에 세상을 떠나매 법계 숭산로에 공동묘지에 매장하였다. 내 본인은 독립운동 기간 중에는 혼상을 막론하고 성대한 의식을 쓰는 것을 불가하게 알아서 아내의 장례를 극히 검소하게 할 생각이었으나 여러 동지들이 내 아내가 나를 위하여 평생에 무쌍한 고생을 한 것이 곧 나라 일이라 하여 돈을 거두어 성대하게 장례를 지내고 묘비까지 세워주었다. 그 중에서도 유세관, 인욱군은 병원 교섭과 묘지 주선에 성력을 다하여 주었다.
아내가 입원할 무렵에는 인도 병이 중하였으나 아내 장례 후에는 완쾌하였고 신은 겨우 걸음발을 탈 때요 아직 젖을 떼지 아니하였으므로 먹기는 우유를 먹었으나 잘 때에는 어머니의 빈 젖을 물었다. 그러므로 신이가 말을 배우게 된 때에도 할머니라는 말을 알고 어머니라는 말은 몰랐다. 민국 8년에 어머니는 신을 데리고 환국하시고 이듬해 9년에는 인도 보내라시는 어머니의 명으로 인도 내 곁을 떠나서 본국으로 갔다. 나는 외로운 몸으로 상해에 남아 있었다. 민국 8년 12월에 나는 국무령으로 선거되었다. 국무령은 임시정부의 최고 수령이다. 나는 임시의정원 의장 이동령을 보고 아무리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국가라 하더라도 나같이 미미한 사람이 한 나라의 원수가 된다는 것은 국가의 위신에 관계된다 하여 고사하였으나 강권에 못 이기어 부득이 취임하였다. 나는 윤기섭, 오영선, 김갑, 김철, 이규홍으로 내각을 조직한 후에 헌법 개정안을 의정원에 제출하여 독재적인 국무령제를 고쳐서 평등인 위원제로 고치고 지금은 나 자신도 국무위원회 하나로 일하고 있다. 내 60평생을 돌아보니 상리에 벗어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대개 사람이 귀하면 궁함이 없겠고 궁하면 귀함이 없을 것이건만은 나는 귀역궁 불귀역궁 곧 귀한 신분이 되어도 가난하게 지내고 귀한 신분이 아니어도 역시 가난하게 지내므로 평생을 궁하게 지내었다.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는 날에는 삼천리강산이 다 내 것이 될는지 모르거니와 지금의 나는 넓고 넓은 지구상에 한 치 땅, 한 칸 집도 가진 것이 없었다. 나는 과거에는 궁을 면하고 영화를 얻으려고 몽상도 하고 버둥거려 보기도 하였다. 옛날 한유는 송국문 곧 가난을 보내는 글을 지었으나 나는 차라리 가난을 벗하는 글 곧 우국문을 짓고 싶다. 자식들에 대하여 아비 된 의무를 조금도 못하였으니 너희들이 나를 아비라 하여 자식된 의무를 하여 주기를 원치 아니한다. 너희들은 사회의 은택을 입어서 먹고 입고 배우는 터이니 사회의 아들이 되어 사회를 아비로 여겨 효도로 섬기면 내 소망은 이에서 더 만족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붓을 놓기 전에 두어 가지 더 적을 것이 있다. 내가 동산평 농장에 있을 때의 일이다. 김인년 2월 26일이 어머니 환갑이므로 약간 음식을 차려서 가까운 친구나 모아 간략 하나마 어머니의 수연을 삼으리라 하고 내외가 상의하여 진행하던 차에 어머니께서 눈치를 채시고 지금 이 어려운 때에 환갑잔치가 당치 아니하니 후년에 더 넉넉하게 살게 된 때로 미루라 하심으로 중지하였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나는 본국을 떠났다. 어머니께서 상해에 오신 뒤에도 마음은 먹고 있었으나 독립운동을 하느라고 날마다 수십 수백의 동포가 혹은 목숨을 혹은 집을 잃는 참보를 듣고 앉아서 설사 힘이 있기로서니 어떻게 어머니를 위하여 수연을 차릴 경황이 있으랴. 하물며 내 생일 같은 것은 입 밖에 낸 일도 없었다. 민국 8년이었다. 하루는 나석주가 조반전에 고기와 반찬거리를 들고 우리 집에 와서 어머니를 보고 오늘이 내 생일이라 옷을 전당 잡혀서 생일 차릴 것을 사왔노라고 하여서 처음으로 영광스럽게 내 생일을 차려 먹은 일이 있었다. 나석주는 나라를 위하여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지고 제 손으로 저를 쏘아 충혼이 되었다. 나는 그가 차려준 생일을 영구히 기념하기 위하여 또 어머니의 화연을 못 드린 것이 황송하여 평생에 다시는 내 생일을 기념치 않기로 하고 이 글에도 내 생일 날짜를 기입하지 아니한다.
인천 소식을 듣건대 박영무는 별세하고 안호연은 생존한다 하기로 신편에 회중식의 한 개를 사보내고 내가 김창수란 말을 하여달라 하였으나 회보는 없었고 성태영은 길림에 와 산다 하기로 통신하였으며 유인무는 북간도에서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아들 한경은 아직도 거기 살고 있다고 한다. 나와 서대문 감옥에서 이태나 한 방에 있으며 내게 글을 배우고 또 내게 끔찍히 하여 주던 이종근은 아라사 여자를 얻어가지고 상해에 와서 종종 만났다. 이종근은 의병장 이운룡의 종제로 헌병 보조원을 다니다가 이운룡이 죽이려 함에 회개하고 그를 따라 의병으로 다니다가 잡혀왔었다. 김형진의 유족의 소식은 아직도 모르고 강화, 김주경의 유족의 소식도 탐문하는 중이다. 지난 1의 연월일은 어머니께 편지로 여쭈어서 기입한 것이다. 내 일생의 제일 행복은 몸이 건강한 것이다. 감옥생활 5년에 하루도 병으로 쉰 날은 없었고 인천 감옥에서 학질로 반일을 쉰 일이 있을 뿐이다. 병원이라고는 혹을 떼느라고 재중원에 1개월, 상해에서는 서바나 감기로 20일 동안 입원하였을 뿐이다. 김인년에 고국을 떠난 지 우금 10여 년에 중요한 일, 진기한 일도 많으나 독립완성전에는 말할 수 없는 것임에 아니 적기로 한다. 이 글을 쓰기 시작한 지 1년 넘은 대한민국 11년 5월 3일에 임시정부 청사에서 붓을 놓는다.